매일 아침 6시 정각, 낡은 아파트 뒤 화단 앞, 한 할머니가 무릎 꿇고 미친 듯이 땅을 내리칩니다. 퉁, 퉁, 퉁. 손바닥이 터질 듯 붉어지는데도 멈추지 않고 목이 메인 채 속으로 울부짖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버린 게 평생 미안하다. 동네 사람들은 치매라고 손가락질하고 젊은 애들은 스마트폰으로 찍으며 할머니 또 미쳤네 하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땅 아래 30년 동안 묻혀있던 건 한 여자가 죽을 때까지 입에 담지도 못했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이 30년 만에 소리내어 불려지는 순간 모든 것이 뒤집히는 충격적인 진실. 이금분 할머니는 도대체 무엇을 묻었을까? 지금부터 한 여자가 평생 삼켜온 가장 무거운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이른 봄이었다. 아직 바람은 차가웠고 땅은 겨우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해서 발 아래가 물컹물컹했다. 이금부는 그 물컹한 흙 위에 무릎을 꿇었다. 슬리퍼 바닥이 젖는 것도 아랑곳 않고 손바닥을 펼쳐 땅에 댔다. 두드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미안하다. 목소리가 목구멍에서 겨우 빠져나왔다. 70년 동안 써온 목소리치고는 너무 작았다. 아파트 단지 뒤편 화단은 원래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이었다. 관리사무소에서 봄마다 삼색 제비꽃 몇 포기 심어 놓으면 여름 지나 죽고 가을이 되면 자풀이 올라오는 그런 곳이었다. 그런데 이금부는 이 화단 앞에서만큼은 언제나 멈춰섰다. 동이 트기 전 새벽 6시. 그게 그녀의 시간이었다. 또 나왔네, 저 할머니. 3층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금부는 듣지 못한 척했다. 아니, 들었지만 일어나지 않았다. 50년 선생을 했어도 남의 시선을 털어내는 일은 끝내 쉬워지지 않았다. 이금부는 올해 70이었다. 15살에 사범학교에 들어가 22의 교단에 섰고 60의 명예퇴직을 했다. 38년을 아이들에게 국어를 가르쳤다. 맞춤법, 문장 부호, 시의 행간. 그녀의 교실에서 울다 나간 아이는 없었지만 웃으며 나간 아이도 많지 않았다. 그런 선생이었다. 퇴직 후 두 번째 남편마저 먼저 갔고 남은 건 이 낡은 아파트 하나였다. 20년 된 아파트. 벽에는 누수 얼룩이 졌고 엘리베이터는 자주 섰고 복도에는 누군가 버린 화분들이 늘어서 있었다. 그래도 이금부는 이 아파트를 떠날 생각이 없었다. 이 땅 가까이 있어야 했으니까. 자리에서 일어나며 치마 밑단에 흙을 털었다. 그때였다. 금분 씨, 또 왔어요? 최복순이었다. 이 아파트에서 20년째 옆집에 사는 여자. 날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할 일도 없이 복도를 서성이는 여자. 산책이요. 이금부는 짧게 답했다. 산책이 어디 무릎 꿇고 하나요? 복순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또 땅 두드렸지요? 나 다 봤어요. 봤으면 못 본 척하시오. 그러고 싶은데 궁금해서. 복순은 이금분 옆으로 나란히 섰다. 무슨 사연인지 한 번도 안 말해줬잖아요. 우리 벌써 20년이나 됐는데. 이금부는 대답하지 않았다. 봄바람이 화단 위 마른 풀잎을 건드리며 지나갔다. 이금분의 귀에는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오늘 관리실에서 공고 붙었더라고요. 복순이 화제를 바꿨다. 무슨 공고요? 재개발 설명회래요. 이번엔 진짜인가 봐요. 구청에서 직접 공문 왔다고. 이금분의 손이 잠깐 멈췄다. 재개발.
그 단어가 가슴 어딘가에 날카롭게 박혔다. 이 아파트가 헐리면 이 화단도 사라진다. 이 땅 아래에 있는 것도. 그렇군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돌아섰다. 그러나 복수는 눈치챘다. 이금분의 등이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이금분은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맨 아래 칸, 손이 잘 닿지 않는 깊은 곳. 손가락 끝이 작은 수첩 하나에 닿았다. 꺼내지 않았다. 그냥 손끝으로만 덮어뒀다. 창밖에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재개발 설명회는 사흘 뒤 열렸다.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동 회의실에 우르르 몰렸다. 50대부터 80대까지. 이 동네에 10년, 20년씩 살아온 사람들. 어디 갈 데 없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 이금부는 맨 뒷줄에 앉았다. 앞에는 구청 직원과 시행사 관계자가 앉아 있었다. 슬라이드를 띄우고 보상금을 설명했다. 평당 얼마, 이주비 얼마, 임시 거처 지원 여부. 말은 유창했지만 숫자가 마음에 걸렸다. 이 동네 사람들에겐 턱없이 작은 금액이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 남자가 벌떡 일어섰다. 얼굴 붉은 60대 남자. 20년 넘게 살았는데 이주비가 이게 전부예요? 이사 비용도 안 나오겠네. 웅성거림이 퍼졌다. 이금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슬라이드 화면을 바라봤다. 철거 예정구역. 빨간 선으로 표시된 지도. 아파트 뒤편 화단 자리가 그 선 안에 들어 있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다. 이금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남자였다. 키가 크고 머리가 희끗희끗했다. 잘 다린 회색 재킷. 걸음걸이가 반듯했다. 회의실 앞쪽 빈자리로 걸어가 앉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고개를 꾸벅이는데 그 미소가 퍼지는 방식이 너무 익숙했다. 너무 익숙해서 이금부는 손이 떨렸다. 박수열이었다. 30년 전 같은 학교 수학선생. 이금분이 가장 믿었던 사람. 그리고 이금분이 평생 지워내려 했던 이름. 왜 여기에? 이금부는 시선을 앞으로 돌렸다. 등이 굳었고 숨을 억지로 고르게 내쉬었다. 설명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웅성대며 빠져나갔다. 복순이 이금분의 팔을 잡았다. 금분 씨, 어디 불편해요? 얼굴색이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 복순 씨, 이금분이 조용히 말했다. 저 사람 알아요? 앞에 앉았던 회색 재킷 남자. 복순이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이금분을 봤다. 저 사람이요? 처음 봤는데 이 동네 주민 아닌 것 같던데. 왜요? 이금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에서 봄바람 소리가 났다. 그 소리 사이로 오래된 기억이 밀려왔다. 교무실 창가에 앉아있던 32살의 자신. 배가 불러오는 것을 숨기기 위해 두꺼운 조끼를 꺼내 입던 날들. 박수열이 처음으로 부유한 집안 여자와 선보러 간다며 웃던 날. 그 웃음이 아직도 선명했다. 이금부는 새벽 2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따뜻한 물 한 컵을 들고 창가에 섰다. 어둠 속에서 화단의 땅은 아무 말이 없었다. 이틀이 지났다. 이금부는 슈퍼마켓에서 박수열과 마주쳤다. 이금분이 사과를 고르는데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박 선생. 아이고, 여기서 만나네요. 저 이 동네 이사 왔어요. 자식들 다 멀리 살고 혼자 있으니까 아는 사람 있는 동네로. 그가 웃으며 말을 이었다. 선생님이 여기 사신다고 들었어요. 들었다. 이금부는 그 단어를 씹었다. 잘 지내셨어요? 박수열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물었다. 그 얼굴에 오래된 죄책감 같은 건 없었다. 아니, 있어도 완벽하게 묻어놓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럭저럭. 저도요. 퇴직하고 나서 참 허전하더라고요. 자식분들은 잘 계세요? 이금부는 잠깐 멈췄다. 남편 딸 하나 있소. 내 피는 아니요. 박수열의 미소가 0.2초 흔들렸다. 그 흔들림을 이금부는 놓치지 않았다. 38년 선생을 하면서 길러진 눈이었다. 그는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었다. 이금분의 사정을 적어도 일부는. 그렇군요. 우리 이 동네에서 가끔 차나 한잔 합시다. 이금부는 대답하지 않고 사과를 봉투에 담았다. 먼저 가겠소. 등 뒤에서 그 목소리가 따라왔다. 또 봬요, 선생님. 자동문이 열리자 봄바람이 얼굴에 세게 부딪혔다. 그날 오후 복순이 이금분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금분 씨, 저 사람 있잖아요. 박수열 씨. 복순이 들어오자마자 말했다. 경비실 앞에서 얘기 들었는데 재개발 시행사 쪽 사람이래요. 입주자 대표한테 접근하려고 왔다나. 이금부는 찬물을 올리던 손을 멈췄다. 그게 확실하오? 경비 아저씨한테 직접 들었어요. 며칠 전부터 드나들었대요. 이금부는 가스불을 끄고 창밖 환단 쪽을 봤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떠올랐다. 설명회장에서 박수열이 앉은 자리. 그 자리 바로 옆에 앉아있던 사람. 서연이었다. 남편이 전처와 낳은 딸 김서연. 남편이 죽고 나서 유산 문제로 얼굴을 붉혔던 그 여자. 그 둘이 아는 사이처럼 보였다. 복순 씨, 이금분이 조용히 말했다. 저 사람 예전에 나한테 씻을 수 없는 짓을 한 사람이요. 복순의 눈이 커졌다. 이금부는 더 말하지 않았다. 물이 다시 끓기 시작했다. 이금부는 그날 밤 서랍을 열었다. 맨 아래 칸에서 수첩을 꺼냈다. 낡고 두꺼운 수첩. 겉표지가 손때로 반들거렸다.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다. 천천히 펼쳤다. 첫 장에 날짜가 있었다. 1983년 3월 4일. 이금분이 32살이던 해. 글씨가 떨려 있었다. 꿈을 꾸었다. 강에서 잉어 한 마리가 치마 속으로 들어왔다. 은빛이었다. 태몽일기였다. 그 다음 장, 그 다음 장. 배가 불러오며 느낀 것들이 빼곡했다. 발길질이 처음 느껴진 날. 이름을 지으려다 포기한 날. 혼자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보던 날. 아들이라고 했다. 아들, 눈이 크다고 했다. 박 선생 눈을 닮으면 어쩌나.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금부는 그 줄에서 멈췄다. 박수열은 그때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 서울 부잣집 딸과 맞선을 봐서 결혼한 지 2달 된 남자. 이금분이 임신 사실을 말했을 때 그가 한 말이 있었다. 금분 씨, 미안한데 나는 가정이 있어. 그게 전부였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그리고 그 이후로 교무실에서도 복도에서도 학교 밥상에서도 이금분을 투명인간 취급했다.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이금분은 혼자 버텼다. 배가 불러올수록 두꺼운 교복 조끼를 꺼내 입었다. 학교에서 눈치채는 사람이 생기기 전에 조기 출산 휴가를 냈다. 시골 이모 집에서 아이를 낳았다. 혼자. 아이는 눈이 큰 건강한 남자아이였다. 이금부는 사흘 동안 아이 곁에 있었다. 사흘이 지나고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갔다. 입양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그게 더 이상했다. 돌아오는 버스에서 이금부는 창밖을 보지 않았고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앞만 봤다. 울지 않았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었으니까. 그러나 집에 돌아오자마자 무너져 버렸다. 아이를 낳고 나서 처음으로 나오는 눈물이었다. 수첩 말고도 화단 아래엔 한 가지가 더 묻혀 있었다. 돌반지였다. 아이를 입양 보낼 때 병원 가방 안에 넣어뒀던 것을
입양기관 담당자가 나중에 돌려줬다. 아이한테 전해줬어야 하는데 기관에선 그런 물건을 전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금부는 그 반지를 30년 동안 어디에도 두지 못했다. 서랍에 두면 매일 마주쳐야 했다. 팔 수도 없었다. 버릴 수도 없었다. 그래서 화단에 묻었다. 이 땅에 묻어두면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는 것 같아서 이금부는 수첩을 닫았다. 재개발이 되면 이 땅이 파헤쳐진다. 그러면 돌반지가 드러난다. 수첩은 이미 집 안에 있었다. 하지만 반지는 꺼내야 했다. 꺼내서 어디 두어야 할지를 아직 몰랐다. 창밖에 봄비가 다시 내렸다. 이금부는 창가에 서서 화단 쪽을 내려다봤다. 빗방울이 흙을 두드리고 있었다. 열흘이 지났다. 박수열은 부지런히 움직였다. 이금부는 매일 아침 창가에서 그를 봤다. 관리동 앞에서 입주자 대표와 악수하고 경비 아저씨한테 커피를 사주고 할머니들한테 귤을 돌리고 그 방식이 30년 전과 똑같았다. 친절로 접근해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에 청구서를 내민다. 복순이 정보를 물어왔다. 재개발 시행사에서 동의서 취합하는 역할이래요. 동의율이 75% 넘어야 진행할 수 있다고. 그래서 반대하는 집들 찾아다니며 설득하는 거래요. 반대하는 집이 어디요? 저랑 금분 씨, 그리고 302호 김씨 아저씨, 802호 박씨 할머니. 복순이 손가락을 꼽았다. 그런데 있잖아요, 금분 씨. 복순이 목소리를 낮췄다. 박수열 씨가 어제 서연 씨랑 같이 있는 거 봤어요. 카페에서 제가 지나가다가 창문으로. 이금분의 등이 굳었다. 같이요. 되게 친해 보였어요. 서류 같은 거 보면서 박수열 씨가 서연 씨한테 뭔가 설명하고 서연 씨가 고개를 끄덕이고. 김서연. 남편이 먼저 간 뒤 유산을 놓고 이금분과 싸웠던 여자. 남편은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다. 죽기 전에 유언장을 써뒀는데 거기엔 이 아파트가 이금분 명의로 남겨져 있었다. 서연은 그걸 못마땅하게 여겼다. 자신이 낳은 자식도 없는 여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차지한다고. 그 서연이 박수열과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날 오후 박수열이 이금분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이금분은 인터폰을 들었다. 누구요? 박수열입니다.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이금분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박수열은 과자 한 봉지를 들고 들어왔다. 소파에 앉더니 봉지를 식탁에 올렸다. 선생님, 재개발 동의서 말씀인데요. 그가 부드럽게 시작했다. 선생님 세대가 이동 핵심이에요. 도장 하나만 찍어주시면 75% 넘어요. 알고 있소. 특별히 비공식 추가 이사비를 드릴 수 있어요. 500. 이금분은 잠시 그를 바라봤다. 박 선생, 네, 서연이 시켜서 온 거요. 아니면 본인이 알아서 온 거요. 박수열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 말이니까 설명 안 해도 되겠소. 이금분은 천천히 일어섰다. 돌아가시오. 박수열이 현관에서 멈췄다. 선생님, 어차피 재개발은 됩니다. 강제 수용되면 훨씬 불리해요. 그러면 법대로 하시오. 그가 잠깐 멈췄다. 선생님은 하나도 변하지 않으셨네요. 문이 닫혔다. 이금분은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꾹 눌렀다. 박수열 혼자가 아니었다. 서연과 그 둘은 손을 잡았다. 왜 어떻게? 그 질문에 답이 오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틀 후 내용 증명이 왔다. 이금분 세대를 포함한 미동의 세대 전원에게 발송된 것이었다. 법적 강제 수용 절차 개시 예고, 발신인의 박수열 법무법인 대리인이라는 이름이 찍혀 있었다.
이금부는 내용 증명을 읽고 봉투 뒤를 봤다. 그리고 서류 맨 아래 서명란을 봤다. 김서연, 이 아파트 공동 소유 지분권자. 이금부는 눈을 가늘게 떴다. 남편이 죽을 때 이 아파트는 이금부 명의로 남겨졌다. 그러나 서연이 항소를 했고 법원 조정 과정에서 서연이 10%의 지분을 인정받은 적이 있었다. 이금부는 그 10%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다. 그 10%가 지금 박수열과 손을 잡고 있었다. 복순이 전화를 걸어왔다. 금분 씨, 나도 받았어요. 이게 진짜로 되는 거예요? 변호사 알아봐야 할 것 같소. 그것보다 금분 씨, 복순이 숨을 골랐다. 박수열 씨가 이 동네 오기 훨씬 전부터 드나들었대요. 경비 아저씨 말로는 작년 가을부터. 이금분의 손이 멈췄다. 작년 가을이요? 근데 더 이상한 게 있어요. 그 시기에 화단 쪽에서 밤에 서성이는 사람이 있었다고. 손전등 같은 걸 들고. 이금부는 전화를 끊고 슬리퍼를 끌고서 화단으로 갔다. 눈으로 흙을 훑었다. 왼쪽 끝 제비꽃 옆에 작은 돌 3개를 쌓아놓은 자리가 평소와 달랐다. 돌이 1개 빗겨나 있었다. 이금부는 그 자리에 쪼그려서 손으로 흙을 살살 헤쳤다. 멈췄다. 돌반지가 있어야 할 자리. 작은 한지에 싸서 묻어뒀던 자리. 한지가 찢겨 있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손으로 더 파봐도 없었다. 분명히 이 자리였는데 20년 동안 한 번도 헷갈린 적 없던 자리였다. 이금부는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다. 박수열은 알고 있었다. 이 땅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그게 이금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서연에게 들었을 것이었다. 서연은 남편 생전에 이금분의 과거를 알고 있었다. 남편이 이금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으니까 그 비밀이 박수열에게 흘러들어간 것이었다. 이금분은 주먹을 쥐었다. 흙이 손안에서 뭉쳤다. 반지는 단순한 금붙이가 아니었다. 그 안에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이금분이 아이를 낳은 직후 새긴 이름. 이민준. 한 번도 불러준 적 없는 이름. 이금분은 그날부터 움직였다. 먼저 구청 민원 창구로 갔다. 박수열이라는 이름의 대리인이 이 사업에 합법적으로 참여한 것인지, 주민 개인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물었다. 공무원이 서류를 뒤졌다. 박수열 씨는 시행사 측 업무 협력자로만 등록되어 있고요. 세대주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열람했다면 법 위반입니다. 이금부는 그 말을 수첩에 적었다. 그 다음 복순에게 부탁해. 경비 아저씨를 통해 관리동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했다. 이틀 만에 답이 왔다. 작년 11월 화단 쪽 CCTV 영상이 삭제되어 있었다. 관리동 PC에서 누군가 지운 흔적이 있었다.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다. 담당 변호사는 젊은 여자였다. 이름이 정세아였다. 선생님, CCTV 삭제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어요. 강제 수용 절차도 요건이 안 맞는 게 있어서 중지 신청을 낼 수 있고요. 해주시오. 그런데 화단 아래 물건 말씀인데요. 절도 성립이 되려면 선생님 소유물이라는 입증이 필요해요. 있소. 어디요? 사진이 있소. 혹시 몰라서 묻을 때 찍어뒀소. 이금부는 핸드폰을 꺼냈다. 날짜가 찍힌 사진들. 한지에 반지를 싸는 장면, 흙을 덮는 장면, 그 위에 돌 3개를 싸는 장면. 선생님, 정세아가 잠시 말을 잃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 반지 특별한 물건이에요? 이금부는 잠시 창밖을 봤다. 아이한테 주려고 했던 것이오. 그런데 주지 못했소. 정세아는 더 묻지 않았다. 그날 저녁 이금부는 오래된 주소록을 꺼냈다. 아이를 입양 보낸 기관 이름이 적혀 있는, 이미 없어진 곳이었다.
그 아래 이모 이름. 이모도 10년 전에 돌아가셨다. 이금부는 핸드폰을 들었다. 입양 관련 가족 찾기 지원센터. 예전에 복순에게서 들었던 곳. 번호를 눌렀다. 상담사가 받았다. 혹시 입양 보낸 분이세요? 그렇소. 성함과 연도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1983년 이금분, 이민준이라는 이름을 지어뒀었소. 긴 침묵이 흘렀다. 선생님, 최근에 성인 입양인 쪽에서 먼저 접촉 의사를 밝히신 경우가 있어요. 이금부는 수화기를 두 손으로 잡았다. 언제요? 작년 가을입니다. 작년 가을. 박수열이 이 동네를 처음 드나들기 시작한 시기와 정확히 겹쳤다. 이금부는 통화를 끊고 한참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민준이 센터에 접촉 의사를 밝혔다. 그 사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박수열에게 흘러들어갔다. 박수열은 민준에게 먼저 접근했다. 이금분의 이름을 댔을 것이다. 이 동네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줬을 것이다. 왜 이금분을 흔들기 위해서 정세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수열이 민준이한테 먼저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소. 확인할 수 있겠소? 이틀 후 정세아에게서 연락이 왔다. 선생님, 확인했어요. 민준 씨가 SNS에 비공개로 올린 글이 있는데 지인 경로로 봤는데요. 1년 전에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어머니 이름을 대며 연락을 해왔다는 내용이에요. 그 직후에 이 동네를 한 번 왔다 간 흔적이 경비 기록에 남아 있어요. 방문객으로요. 이금부는 수화기를 내려다봤다. 민준이 왔었다. 이 동네에, 이 아파트에. 그런데 올라오지 않았다. 문 앞까지 왔다가 돌아섰는지 멀리서만 봤는지 이금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사실 하나가 가슴을 무너뜨리는 것과 세우는 것을 동시에 했다. 박수열이 왜 민준에게 접근했는지는 이제 분명했다. 이금분이 동의서를 끝까지 거부하면 서연의 지분만으로는 강제 수용 요건이 안 됐다. 그래서 이금분을 흔들 카드가 필요했던 것이다. 30년 동안 이금분이 감춰온 이름, 민준을 도구로 쓰려 했던 것이었다. 그날 밤 이금분은 센터를 통해 민준의 연락처를 전달받았다. 핸드폰을 오래 들여다봤다.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3번, 4번 받지 않았다. 문자를 썼다가 지웠다. 그리곤 다시 썼다. 이민준 씨, 나는 이금분이요. 당신을 낳은 사람이요. 연락을 원하면 전화해 주시오. 강요하지 않겠소. 핸드폰을 식탁에 내려놨다. 1시간이 지나고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이금분 씨입니까? 낮고 조심스러운 남자 목소리였다. 이금분의 손이 떨렸다. 그렇소. 저는 이민준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다. 이금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1983년 봄에 낳았던 아이. 사흘을 함께 있었던 아이. 이름만 지어주고 보냈던 아이. 엄마! 그 한마디가 수화기 너머로 왔다. 30년 만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민준이 이틀 후 찾아왔다. 이금부는 현관문을 열고 그를 봤다. 43세, 머리가 짧고 눈이 컸으며 이금부는 닮지 않았고 박수열을 닮았다. 그 눈매가 너무 선명해서 이금부는 잠깐 숨을 참았다. 그러나 손을 맞잡는 방식이 달랐다. 조심스럽고 따뜻했다. 둘 다 말이 없었다. 먼저 입을 연 건 민준이었다. 들어가도 될까요? 이금부는 옆으로 비켰다. 민준은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소파에 앉았다. 이금부는 찬물을 올렸다. 손이 떨렸지만 억눌렀다. 마주 앉았다. 박수열이라는 사람이 연락을 해왔어요. 민준이 먼저 꺼냈다. 어머니가 나를 찾고 싶어 한다고.
직접 연락하기 어려워서 자기한테 부탁했다고. 이금분이 잔을 내려놓았다. 그 말을 믿었소? 아니요.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왜 그 사람이 내 연락처를 알고 있는지.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갔어요. 작년 가을에. 이 아파트까지 말이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베이터를 못 탔어요. 30분을 서 있다가 그냥 왔어요. 이금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창밖 봄바람이 화단을 건드리는 소리가 났다. 어머니가 날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민준이 말을 이었다. 입양 가정이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왜 나를 안 데리고 살았냐는 게 오래 걸렸어요. 미안하오. 이금분이 처음으로 그 말을 꺼냈다. 미안하다는 말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민준이 말했다. 그냥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봤소. 민준이 잠깐 이금분의 얼굴을 봤다. 네, 이금분은 눈을 감았다. 30년이 이렇게 허물어지는 것이었다. 극적이지 않았다. 찻잔을 두고 식탁에 마주 앉아 짧은 말들을 주고받다가 이금분은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다. 태몽일기. 민준에게 내밀었다. 이거 진작 줬어야 했소. 민준은 수첩을 받아들었다. 첫 장을 펼쳤다. 날짜를 봤다. 1983년. 손가락이 멈췄다. 읽어도 돼요? 당신 것이오. 민준이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이금분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봤다. 한참이 지났다. 민준이 수첩을 덮었다. 눈이 붉어져 있었다. 말을 하지 않았다. 이금분도 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날 오후 정세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선생님, 박수열 씨가 소환됐어요. 절도, 개인정보 불법 열람, 증거인멸. 조사 중에 돌반지도 찾았어요. 차 트렁크에서요. 작은 한지에 쌓인 채 그대로였어요. 이금분은 수화기를 잠시 들고 있었다. 반지 안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 확인했어요. 정세아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이민준이라고. 그렇소.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반지는 이틀 후 이금분의 손에 돌아왔다. 이금분은 반지를 한참 들여다봤다. 작고 가벼운 것이었다. 이 안에 이름 세 글자가 새겨져 있다는 게 손안에서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 번 더 와줄 수 있소? 민준이 다음 날 왔다. 이금분은 식탁 위에 반지를 올려놓고 기다렸다. 민준이 들어오다 반지를 봤다. 이게 뭐예요? 돌반지오. 내가 태어났을 때 맞춘 거. 민준은 천천히 앉았다. 반지를 집어들고 안쪽을 들여다봤다.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한 번도 불러준 적 없는 이름이 금속 안에 새겨져 있었다. 민준은 한참 반지를 보다가 그것을 손에 꼭 쥐었다. 이금분은 그 손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된장찌개를 끓였다. 민준은 2그릇을 먹었다. 박수열에 대한 수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절도, 개인정보 불법 열람, CCTV 영상 삭제 지시. 서연은 공모 혐의로 함께 조사를 받았다. 재개발 강제 수용 절차는 요건 미비로 중지됐다. 박수열은 조사실에서 처음엔 변명을 늘어놨다. 돌반지는 협박 수단으로 쓰려 했던 것뿐이에요. 실제로 쓴 적 없어요. 수사관이 물었다. 이금분 씨와 어떤 관계입니까? 박수열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같이 일했던 동료입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또 침묵이 흘렀다. 박수열은 천장을 한번 봤다가 시선을 내렸다. 아니요. 조사실 밖에서 정세아가 이금분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박수열 씨가 진술을 바꿨어요. 처음보다 훨씬 솔직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금분 씨와의 관계도 일부 인정했고요. 이금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정세아가 천천히 말했다.
박수열 씨가 진술 중에 이민준 씨 얘기를 꺼냈어요. 자기가 먼저 민준 씨에게 접근한 이유가 처음엔 이금분 씨를 흔들 카드로 쓰려 했다고 했는데 나중엔 그게 아니었다고 했어요. 그게 아니었다고요. 민준 씨를 직접 만나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다고 했어요. 민준 씨 얼굴을 보니까 자기 젊은 시절이 보였다고. 그래서 어머니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고. 이금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싶지 않았다. 박수열은 항상 말을 잘했다. 그 말이 조사실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쓰이려는 것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이금부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다. 박수열의 글씨였다. 이금부는 편지를 들고 집에 들어왔다. 식탁에 앉아 한참 봉투를 바라보다 뜯었다. 편지지 한 장, 글씨가 흔들려 있었다. 금분 씨, 할 말이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없었습니다. 민준이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아이 눈을 보고 처음으로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았습니다. 그때 말았어야 했는데 나는 또 계산을 했습니다. 그게 내 평생 버릇이었어요. 반지는 돌려받으셨겠지요. 그 반지를 차 안에 두고 사흘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열면 안 될 것 같아서 늦었다는 거 압니다.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미안합니다. 정말로 미안합니다. 이금부는 편지를 읽고 다시 접었다. 눈물이 나오지도 화가 나지도 않았다. 그냥 오래되었다는 생각만 들었다. 이 미안함도, 이 사람도, 이 모든 것도. 이금부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다. 태몽 수첩이 있던 자리. 이제 그 수첩은 민준이 가져갔고 그 빈자리에 편지가 들어갔다. 박수열은 결국 약식 기소로 벌금형을 받았고 서연은 항소를 포기하고 지분 소송을 취하했다. 이금부는 그 결과를 듣고도 특별히 통쾌하지 않았다. 인생은 원래 그런 것이었다. 나쁜 사람이 완전히 망하지도 않고 좋은 사람이 완전히 이기지도 않고 그냥 시간이 갔다. 그러나 반지는 민준의 손에 있었다. 수첩도 민준이 가져갔다. 그것만으로 됐다. 봄이 깊어졌다. 화단에 삼색 제비꽃이 새로 심겼다. 보라색, 노란색, 흰색.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렸다. 이금부는 그날도 아침 6시에 화단 앞에 섰다. 하지만 무릎을 꿇지 않았다. 그냥 섰다. 꽃을 내려다봤다. 꽃잎은 이슬에 젖어 있었다. 금분 씨, 복순이 다가왔다. 오늘은 안 두드려요? 이금부는 잠시 생각했다.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소. 복순이 옆에 나란히 섰다. 민준 씨, 또 언제 와요? 다음 주에 온다고 했소. 밥은 먹이고 보냈어요? 된장찌개 끓였소. 좋아했어요? 이금부는 잠깐 멈췄다. 2그릇 먹었소. 복순이 소리 없이 웃었다. 둘은 한참 나란히 서서 화단을 바라봤다. 재개발은 잠정 중지됐다. 언젠가 다시 진행될 것이었다. 그 땅이 파헤쳐지는 날이 올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땅 아래엔 아무것도 없었다. 돌반지는 민준의 손에 있었고 수첩도 민준이 가져갔다. 이금분이 이 화단을 두드린 건 아이한테만 미안한 게 아니었을 것이다. 30년 동안 꺼내지 못하고 묻어두었던 자기 자신한테도였다. 더 일찍 꺼냈어야 했다. 더 일찍 전화를 걸었어야 했다. 그러나 사람은 준비가 될 때 움직인다. 그 준비가 30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이금부는 천천히 돌아섰다. 아파트로 걸어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닫혔다.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았다. 땅에 묻어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도 미안함도 꺼내야 비로소 전해집니다. 늦었다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혹은 오늘 이야기를 보고 떠오른 사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